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10분 역사 카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다의 제국인 그 포르투갈이 어떻게 그 동인도에 들어가서 이 인도의 이 향신료 시장을 탈취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포르투갈은 이제 기존의 어떤 주요한 교역 루트를 이제 항구를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무력 점령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유럽으로 가던 그런 후추의 무역로를 차단을 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새롭게 개척한, 즉 바스코 다 가마에 의해서 개척한 그 새로운 항로인 아프리카 항로를 통해서 이제 이 향신료 무역의 독점을 추구를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함대와 대포를 사용해서 어떤 해적 행위를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르투갈이 그런 인도양에 대한 그 무력 패권을 이제 달성했는데, 특히 이제 1503년부터 1515년까지 이제 포르투갈은 인도양을 둘러싸고 있는 뭐 동아프리카라든지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이제 인도,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지 반도, 이러한 그 인도양 근해에 있는 주요한 어떤 이 항구 도시를 이제 무력으로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력으로 점령한 항구에다가 포르투갈이 자기들만의 요새를 구축해서 거기에 이제 배라든지 또는 이제 병사 또는 이제 상인, 사제에 든 이제 주둔을 시켜서 그러한 요새를 이제 선으로 연결해서 요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아시아 무역을, 즉 후추 무역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하려 했다 하는 게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추하고 이 향신료 무역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독점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전략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 원래 그 후추 항로는 이제 인도에서 홍해를 통해서 가는 항로, 그 다음에 인도에서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은 지금의 이제 이란을 지나는 항로죠. 이란이라든지 두바이 쪽을 지나는 그런 항로죠. 그런 항로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자기들이 이제 차단을 시키고, 무력으로 차단을 시키고, 자기들이 멀리 아프리카를 돌아서 새롭게 개척한 그런 항로를 통해서 이제 후추 무역을 독점해서 한마디로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포르투갈이 그 당시 인도양 주변에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새롭게 이제 개척한 주요한 항구 도시를 살펴보게 되면,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잠비크라든지 소팔라 이런 데를 이제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통하는 호르무즈라든지 인도의 고아, 코친, 말레이시아의 어떤 말라카 이런 데를 점령해서 이러한 각각의 항구 도시를 이제 지배함으로써 전체적인 인도양 무역에서 이제 독점을 추구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이 어떻게 동인도, 즉 동인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시아를 말하죠. 아시아 인도를 말하죠. 이 동인도를 진출했고, 그 동인도를 이제 관리한 모델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도양이라다가 많은 그 다수의 상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각 그 항구 도시를 이제 점령을 해서 그 항구 도시 자기들만의 어떤 성체를 짓고 거기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을 주둔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 이제 소위 이제 그 부왕, 그러니까 뭐 인도를 이제 자기들은 이제 에스타로다 인디아, 그래서 인도령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전체적인 각각의 항구를 관리하는 이제 부왕을 파견해서, 부왕은 이제 국왕이 임명을 했죠. 그래서 현지를 이제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개척한 각각의 항구 도시를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시켰고, 그러면서 인도의 고아가 총 본부가 되고 각각의 한 50개에 달하는 그런 요새에다가 소위 카피탄이라는 그런 지방 어떤 총독을 둬서
이 고아에 있는 부왕이 지방에 있는 카피탄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통치 시스템을 포르투갈이 고리다, 에스타로타 인디아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의 제국 포르투갈의 어떤 교역 방식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도하고 포르투갈 리스본을 운행하는 향신료의 직무역이죠.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리스본까지 이제 자기들의 이제 상선을 운항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의 희망복을 돌아서 인도에서 이 향신료라든지 후추를 이제 직구매해서 유럽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이제 있고, 이건 주로 이제 왕실에 의해서 포르투갈 왕실이 직접 주도하는 그런 무역이고, 두 번째는 이제 컨트리 트레이드는 지역 간 무역이고, 지역 간에 가서 이제 이쪽 그 내부에 있는 그 인도라든지 아시아 내의 무역이고, 세 번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현지를 가는데 현지에서 활약했던 그 사적인 포르투갈에 의한 무역.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강제로 이제 각계 항구들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통행증, 카르타즈라고 하는 통행증을 이렇게 강매해서 소위 말하는 보호세, 지금 말하면 이제 깡패들이 시장을 보호해주고 뭐 보호세를 받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의 그 관리를 통해서 이제 무역을 지배하려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포르투갈의 직무역론인데, 이건 인도하고 포르투갈에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배를 운행을 했죠. 그래서 연평균 한그 5.5척이 이제 이 아시아로 오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연평균 3.5척이 이제 다니는데, 주로 이제 아웃바운드는 뭐냐면 아시아로 실어 나는 것은 선원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고, 인도에서 이제 리스본으로 인바운드로 이제 후추라든지 또 상하, 향신료, 뭐 금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운송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영내 무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역 내 무역, 우리가 컨트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건 왕실에서 파견한 선박에 의해서 이 인도와 아시아 각 지역 간의 항구 간의 그런 상거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삼각무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개무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에 있는 뭐 고아라든지 또는 그런 도시대에서 이 벵골만이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쪽 그 말라카라든지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포르투갈 진출하게 되는 마카오라든지 또는 일본에 있는 이제 나가사키 이런 데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각지에서 좋은 상품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에서는 그냥 은을 가지고 또 와서 일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 향신료 샵에서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또 중국이나 또 일본으로 보내고, 또 인도의 면직물 있죠. 그 인도의 면직물을 또 이 동남아시아로 보내고 그 대가로 이제 향신료를 받아서 또 이렇게 다른 나라로 보내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제 지역 내 무역 이걸 통해서 많은 이제 이윤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중국 당시 명나라죠. 명나라와 그다음에 일본, 또 시암은 지금의 태국을 말하는 거예요. 태국, 또 벵골만, 그다음에 동남부 인도간 이런 쪽의 어떤 지역 내 무역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순수 민간 무역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사실 포르투갈은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소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포르투갈인뿐만 아니라 유럽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워낙 그 당시에는 이제 포르투갈하고 이 아시아 쪽과 거리가 멀고 한 번 왕복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눌러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범선이고 또 위험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무사하게 무사하게 이제 돌아가는 확률도 매우 적었고, 아마 치사율, 사고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적인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
현지 관리라든지 뭐 병사, 뭐 선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을 오가면서 이렇게 무역을 많이 했다. 이러한 사적 포르투갈인들이 한 4천 명 정도가 이 아시아에 거주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각 지역의 특산물, 뭐 향신료, 면직물, 뭐 페르시아의 말, 또 견직물, 또 염료, 곡물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서로 거래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윤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인도가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향신료를 인도로 가져가고 또 인도에서는 동남아시아로 어떤 그 면직물들을 또 가져가고 또 인도에서 페르시아 쪽으로 면직물이라든지 염료, 곡물을 가져가고 반대로 페르시아 쪽에서 유명한 말이라든지 견직물 이런 것들을 또 인도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 간의 무역을 이 포르투갈 사적인 포르투갈인들이 주로 수행을 해서 이윤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각각의 50여 개의 상관을 자기들이 이제 그 점령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요새를 이렇게 구축을 했다 그러는데 그 요새를 구축하고 각각 요새를 연결하는 선으로 연결하는 부분 그걸 우리가 이제 인도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인도령 안에 있는 안에서 움직이는 그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강제로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통행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르타즈라는 것을 발행해서 그거를 휴대하는 배에 대해서는 세금을 자기들한테 내도록 이제 강매를 했던 거죠. 근데 카르타즈가 없을 시에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해적으로 돌변해서 그 약탈을 하고 살상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깡패죠. 깡패짓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카르타즈를 발행해서 그 짐을 싣고 내릴 때 뭐 6에서 10% 정도의 텍스를 이제 강제로 징수해가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카르타즈 통행죄가 이제 인도 고아에 있는 뭐 총독 부왕이 나오죠. 부왕이라든지 또 각 지역 그러니까 포르투갈 요새를 관리하는 이제 카피탄이 발행을 해서 이제 그 카르타즈를 이제 니들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안 가지고 있으면 보호를 못하고 해적질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조폭과 같은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르투갈은 인도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와서 그 자기들의 어떤 무력 그러니까 함대와 대포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현지에서 이제 그 향신료 무역을 독점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화롭던 인도양 해역에서 이 포르투갈은 그 평화를 해치고 질서를 깨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강제적인 어떤 무력을 했다는 게 이제 가장 그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어떻게 이 동인도 시장에 들어와서 향신료 시장을 탈취했는지 그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